46. 건강검진. 1. 병을 예방하는 최선. 건강검진. 낯설기만 했던 이름, 대장 내시경은 요즘 여러모로 대중화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방식 때문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죠. 대장 내시경은 학문으로 내시경이라는 특수 카메라를 삽입하여 대장 내부 및 대장과 인접한 소장의 말단 부위까지 관찰하는 검사법입니다. 최근 사용되는 대부분의 내시경은 유연한 튜브의 끝에 광섬유로 연결된 카메라가 달려있는 길이 1.3mm, 7mm 기구로, 특히 대장암과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에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혈색소의 감소 등 빈혈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대변에서 혈색소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위식도, 십이지장의 상부 위장관 내시경과 함께 흔히 대장 내시경을 시행합니다. 직접 대장의 내부를 보면서 눈으로 진단을 하고 필요에 따라 지혈을 하거나 조직 검사 또는 의심스러운 병변을 제거하는 치료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기구와 기술을 이용하여 출혈 부위를 지혈하거나 용종과 점막의 종양을 제거하는 치료 내시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050대 이후 대장암의 선별검사로 사용됩니다만 그 외에도 다양한 증상에서 활용됩니다. 위장관 출혈 또는 대변 잠열 검사 시 양성 반응, 새까만 대변 배변, 철 결핍성 빈혈, 원인을 알 수 없는 변비나 지속적인 설사, 체중 감소를 동반한 폭부 증상 등이 발생하면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 시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를 진정시키고 검사 과정에 관한 기억을 약화시키는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의 약물 쓰기도 합니다. 이들 약제는 수술 시 사용하는 마취제와 달라 환자의 의식이 유지되며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대화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국가 무료 건강검진 반드시 받으세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 즉 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은 성장 이상이나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의 발달사항을 구강검진 3회를 포함하여 총 10회를 체크하고 관리합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쑥쑥 크는 영유아는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진 시기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해당자가 되면 주민등록지상의 주소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확인서를 보면 아이의 생년월일에 따른 건강검진 받는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진기관을 검색하여 해당 기관의 건강검진 사전 예약을 하고 문진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둡니다. 문진표는 작성할 내용이 꽤 많으므로 가능하면 미리 작성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서와 함께 검진하는 날 검진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실시 후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받기, 검진기관 확인 및 예약하기, 문진표 다운 및 인쇄받아 작성하기,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기, 영유아 건강검진 통보서 받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3. CT와 PET의 오해와 진실. 가정의 행복을 지키면서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일세 영유아 건강검진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뒤꿈치에서 체열하여 신생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조기 발견 가능하며 이를 통해 표현을 잘할 수 없는 아이들의 질병에 대해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으로 시선을 돌려서 혈액검사만으로 암의 조기 발견이 가능할까요? 대장암 환자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100명 중 90명 정도는 CA라는 수치가 올라가 있지만 이로서는 암이라고 진단을 할 수는 없고 의심하에 추가적인 검사로 확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혈액검사만으로는 암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표에 정상이라고 표기될 경우라도 이를 무조건 건강하다는 뜻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도 수치가 높은 경우 해당 질병의 전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추치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47. 낙상과 골절. 1. 겨울에 특히 위험한 낙상 사고. 어렸을 때는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는 200개가 넘는 뼈가 있습니다. 뼈는 칼슘과 무기질로 되어 있어 알루미늄이나 철만큼 단단하지만 외부의 심한 자극에 의해 부러지거나 부스러질 수도 있습니다. 뼈를 잘라보면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뼈의 가장 바깥에는 뼈막이라고도 불리우는 골막과 연골막이 싸고 있고 그 안쪽에는 치밀뼈와 해면뼈가 있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뼈는 자라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하는데 만약 뼈가 부러지면 부러진 면에서 뼈세포들이 바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부러진 뼈 사이를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감싸고 임시로 불완전한 뼈의 조직인 형성하는 것입니다. 골절한 부위에서 새로 생기는 유가 조직인 가골은 뼈세포들이 자라면서 점점 단단한 진짜 뼈로 변해가게 됩니다. 깁스를 하는 것은 뼈가 붙는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입니다. 깁스는 석고가루에 물을 섞어 만든 것으로 금방 딱딱해지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보통 엑스레이 촬영으로 우리 뼈를 보는데 이는 1895년 겨울에 독일의 물리학자 렌트겐이 발견했습니다.
엑스레이 광선은 종이도 나무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데 사람의 뼈에 이르면 반사됩니다. 그는 이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뼈 모습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렌트겐은 이 광선을 X선이라고 명명했으며 X선을 발견한 공로로 렌트겐은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X선은 다리가 부러졌거나 뼈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정말 편리하게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후 의사들은 X선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어도 피할 수 없는 낙상 사고. 흔히 성장판이 다쳤다, 안 다쳤다 하면서 싸우는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키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아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성장판 아닐까 싶습니다. 성장판이란 팔다리뼈에서 길이 성장이 일어나는 부분을 말합니다. 대개 뼈의 양쪽 끝에 있으며 뼈와 뼈 사이에 연골판이 끼어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태아 때에는 모두 연골로 되어 있는 팔다리뼈는 성장하면서 연골의 한가운데 부분이 뼈로 박히고 양쪽 끝으로 점차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1차 고라 중심이라고 합니다. 한편 팔다리뼈의 양쪽 끝에 아직 뼈로 바뀌지 않은 연골 부위에 자체적으로 또 뼈로 바뀌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를 2차 고라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뼈의 가운데와 양쪽 끝에서 연골이 뼈로 점차 바뀌고 그 사이에 남은 연골 부분이 성장판이 되다가 사춘기쯤 되면 성장판도 모두 뼈로 바뀌면서 길이 성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팔다리뼈가 길이 성장을 하는 원동력은 바로 성장판에 위치한 연골 세포들의 활발한 세포 분열에 있습니다. 연골 세포의 세포 분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각 개인에게 이미 결정된 유전적 소인입니다. 그 외에 각종 영양분과 호르몬 등의 공급, 기계적으로 성장판에 주어지는 적당한 자극이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 성장의 한계까지 완전히 키가 크는 데에는 적당한 영양 공급, 적절한 발육을 통한 호르몬 분비,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적당한 운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판은 태생기부터 작동하며 성장이 멈추는 시기는 부위마다 닫히는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여자는 약 15세, 남자는 약 17세가 되면 모든 성장판이 닫히면서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지만 개인적인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병적인 상태에서는 보다 빨리 또는 늦게 성장판이 닫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낙상사고 대처법. 암이나 혈압, 당뇨병을 아무리 잘 관리한 노인도 한 번 넘어져 입원하면 불과 몇 달 만에 사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성질환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무릎과 허리, 엉덩이, 어깨, 머리순인데 어느 부위를 다쳤느냐에 따라 사망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매우 다릅니다. 낙상을 당하더라도 팔이나 손목 등 상지 부위가 부러진 정도면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 쪽이면 노인의 경우 사망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리가 부러져서 회복기간 몇 주를 누워있으면 노인은 젊은이와 달리 근육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육이 소실되면서 몸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사지로 분산되던 혈액과 수분이 몸통으로 집중되어 기관에 과부하가 걸려 혈관과 내장기관 그리고 면역세포 기능이 크게 약화됩니다. 이로 인해 작은 감염에도 몸이 망가져서 요로감염과 폐렴, 신부전 등에 걸려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화장실에서는 고무 깔판을 깔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변기와 욕조 옆에는 안전 손잡이를 달아야 하며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는 반드시 앉은 자세에서 줍도록 합니다. 그리고 애완견을 기르는 경우에 밤에 화장실에 가다 애완견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밤에도 미등을 켜서 놓고 주의해서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밤에 잘 때 간이 변기를 침대 옆에 둬서 밤중에 생길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 침대에서 내려올 때 발을 헛디디거나 탁자를 짚을 때 손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침대에도 안전바를 다는 게 좋습니다. 낙상은 예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위 내용 참고하셔서 사고 없는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48. 한랭질환. 1. 한랭질환이란 무엇인가? 겨울이 되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질병은 기관지염, 독감 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 중에서도 독감은 감기보다 훨씬 심한 증상을 나타내는데 10월부터 4월까지 발병률이 높으며 열이 높아지거나 온몸이 쑤시고 오한 등이 나타난다면 일단 독감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 증가하는 질병 두 번째는 혈관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에 따라 혈관이 수축하게 되어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 또한 증가합니다. 최근에 뇌졸중이 겨울철 질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실내와 실외 온도차가 클수록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모자 등 신체 보온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온도가 가장 낮은 새벽이나 아침에는 되도록 외출을 하지 않고 나가기 전 실내에서 스트레칭이나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신체 온도를 올리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다면 꼭 약을 먹고 수시로 혈압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문 비뇨기계 질환입니다. 겨울철 치질 환자의 경우 11월에 비해 12월에 약 10,000 명이나 증가합니다. 치질 환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고 남성은 노년층에서 여성은 청년층에서 자주 발병하고 있습니다.
치질이 겨울에 더 증가하는 이유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고 혈관을 압박하여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요실금, 요로감염과 같은 비뇨기계 질환도 겨울철에 증가합니다. 특히 요실금은 몸속의 수분이 여름에는 땀으로 배출되지만 겨울에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많아져서 겨울에 더 증가하게 됩니다. 겨울철 치질이나 비뇨기계 질환을 예방하려면 변기에 5분 이상 앉아있지 말고 물을 자주 마시고 술이나 커피를 삼가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체온증의 대처. 겨울철 가장 흔하게 걸리는 유아 질병은 바로 감기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겨울에는 심한 일교차와 실내 온도차, 건조한 공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감기에 걸려 열이 난다면 체온계로 열을 시간대별로 체크하고 미지근한 물을 수건에 적셔 몸을 닦아주고 손발 마사지를 통해 열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열이 38도 이상이 되면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 좋고 39도가 넘거나 열 겪는 증상을 보인다면 곧바로 병원으로 내원해야 합니다. 또한 겨울 식중독이라 불리는 노로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위장염입니다. 초반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구토와 설사를 반복한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 조리 시 주의를 기울이고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꼭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수두는 미열로 시작하여 이후 피부 발진이 몸에서 얼굴, 어깨로 퍼져나갑니다.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감염되는데 전염성이 90%가 넘습니다. 최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꼭 하고 항상 손을 씻어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세기관지염은 주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기관지 염증, 기관지 점막이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산소 공급 장애가 일어나 저산소증 상태가 되고 심하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겨울 독감의 경우 열이 서서히 오르는 감기와 달리 12일 만에 열이 39도 이상으로 오르고 심한 오한과 근육통을 동반합니다. 아이가 콧물, 기침 등 감기 증상 없이 고열부터 난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적절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겨울철에 유행하는 독감은 전염이 잘 되고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고 바로 항체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에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한랭질환을 막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 겨울 체온 1도 올리기.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꾸준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만인데 보통 몸에 지방이 많으면 추위로부터 보호되어 체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방은 액체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방이 많을수록 체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과잉지방으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 운동입니다. 체내에 근육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체온 상승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열이 발생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육을 늘릴 수 있는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70% 이상이 하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체를 단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하체 근력 운동으로는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스쿼트가 대표적입니다. 스쿼트를 하루 15번씩 3세트만 해도 하체 근력을 몰라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식을 하지 않고 오래 씹는 것입니다. 체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과식인데 식사를 하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지만 너무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어 전반적으로 체온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겨울에는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에는 위장과 간, 신장 등 신체 중요 장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을 따뜻하게 해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몸이 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외출을 할 때는 머리와 목을 따뜻하게 감싸면 체감 온도가 무려 3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니 이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흡연과 가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바로 담배는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떨어뜨리고 지나친 음주도 호르몬과 자율신경계 균형을 망가뜨려서 결국 체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상 알려드린 체온 유지하는 방법 잘 숙지하여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